AI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는 초입에서 원전은 어떤 요소로서 지금 작용을 하는 스탠스입니까?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원자력이 가장 앞서지 않나라는 거죠. 이제 그 관세 위법 판결이 미국에서 좀 나왔단 말이에요. 단기적, 중장기적 해석이 지금 분분합니다. 네. 여기서 원전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계속 압박하는 것이 이제 그 미국에 대한 대미 투자 네. 아닙니까?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아이템이 우리의 투자처가 된다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의 퍼포먼스를 보면 네. 이 원자력 쪽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 네. 네, 지구 위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글로벌 투자 생활 명민준입니다. 이 탄소 중립과 AI 열풍이라는 거대한 파도 안에서 과거의 유산에서 미래의 슈퍼 엔진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플레이어, 바로 오늘의 아이템은 원자력입니다. 빅테크가 선택한 에너지의 정점, 원전은 이제 단순한 발전소를 넘어서 산업 전반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글투템, AI 질주를 완성할 무한동력 원자력, 지금부터 제대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의 모든 물음표를 정교한 데이터와 그리고 예리한 통찰로 명쾌하게 풀어주실 분 오늘 모셨습니다. 웰세듀 조재영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정입니다. 지난번에 뵀을 때 이제 네. 뭐 전력 인프라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기억해 주시는군요. 아 그럼요, 당연히 기억하죠. 발전은 충분히 되고 있고 아, 저장 능력도 되는데. 있고 저는 집에 가서 네. 다 한번 보면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모니터링하면서 공부하면서 다음에 이분이랑은 이런 이야기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원전에 대해서 이게 뭐 사실은 리스크도 있고 그렇죠. 단점도 있고 네네. 장점도 있고 네. 또 주가는 또 아예 또 기대를 선반영해서 또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성도 어마어마하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전력 때문에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도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AI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는 초입에서 원전은 어떤 요소로서 지금 작용을 하는 스탠스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죠. 아마 그 회사들도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이렇게 많은 전기가 필요했다니, 네. 이렇게 전기가 부족하다니 할 건데, 이제 그 자기들이 필요한 요건을 놓고 한번 들여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는 이제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거를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자력이 가장 앞서지 않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용어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제 기저전원. 기저 전원? 예,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뭐 마치 이제 뭐 기축통화 같은 컨셉으로 얘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 이런 전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청정 에너지 하면 좋죠. 그런데 네. 뭐 예를 들면 바람이 안 불면, 해가 지면, 그렇죠, 이런 제약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저 전원으로서의 이제 가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특히 서양 친구들이 이 탄소 중립, 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특히 빅테크 기업은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조금 가격이 그렇게 아주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탄소 중립을 우리는 추구한다. 그런 측면에서 뭐 당연히 석탄이라든지 뭐 원유를 사용한 것, 또는 뭐 그거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가스를 사용한, 천연가스를 사용한 발전보다는 원자력은 거의 뭐 무탄소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이제 꼽히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정 에너지는 어떤 그 제약을 좀 많이 받는 거죠. 네. 그래서 풍력하려면 그 곳이 굉장히 데이터 센터 있는 곳에 바로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뭐 그리드 제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지역적인, 기후적인 이런 요건에서 또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원자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다른 것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일종의 단점이 없다. 이런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뭐 경제성이나 뭐 합리성이나 현실성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그래도 지금 AI 시대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렇죠. 원전밖에는 없다. 네네. 근데 원전 너무 많이 지으면 네.
뭐 우리가 뭐 체르노빌, 네, 뭐 후쿠시마,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런 사고들이 이게 그렇죠. 많으면 그래서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의 염려를 좀 줄이기 위한 게 왜 지난번에도 한번 다루셨던 이제 SMR. SMR, 네, 소형 SMR, 원자로. 예. 요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듈이 가장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모듈화해서 가져올 수 있고 작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체르노빌이나 그 후쿠시마 같은 그런 거대 재앙의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줄일 수 있고 있다. 특히 이제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그 로 안에다가 다 넣어서 일체화시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그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월요일인데 네. 이제 주말 동안에 요거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갈게요. 이제 그 관세 위법 판결이 미국에서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단기적, 중장기적 해석이 지금 분분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오늘 뭐 시장은 오르기는 했지만서도 어쨌든 계속해서 뭐 신경이 쓰이고 분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원전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저도 밤 12시 다 돼서 네. 속보가 딱 뜨는 거 보고 야, 우리나라는 천운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생각해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 위법이야. 그럼 안 할게. 이럴 뿐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글로벌 관세로 15%를 한다고 하면은 뭐 다른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똑같이 피해를 본다고 할까요? 똑같은 코스트를 치러야 되니까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그 이제 계속 압박하는 것이 이제 그 미국에 대한 대미 투자권 네.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은 그 뭐 합성 다이아몬드 뭐 그걸 1호 투자처로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아이템이 우리의 투자처가 된다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AI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이 전부 미국 회사들이 꽉 잡고 있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그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미국에 지을 것이고 전력 수요를 이끌고 나갈 것은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누가 미국하고 파트너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라인을 만든다든지 그런 그 투자를 한다면 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근데 네. 워낙 정치적인 그러니까요. 정책적인 일이기 때문에 뭐 지금 예상하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하고요. 사실 이거를 예상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일부 소수의 정책 결정자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했던 얘기 계속 이어서 해보면 네. 기존에 이제 있었던 대형 원전 네네. 미국 쪽 입장도 요게 만약에 수명이 다한 거 있으면 점검을 해서 더 많이 쓰고 앞으로도 막 뭐 몇십 기, 몇백 기 뭐 더 짓겠다는 거잖아요. 얘기가. 이게 지금 AI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가성비 좋은 해법이 요 원전입니까?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수명을 연장해주는 방법을 첫 번째라고 하고요. 문 닫은 원전을 네. 다시 불 켜서 다시 재가동하는 아. 거. 그 다음에 뭐 기존 원전 말고 다른 뭐 주로 이제 천연가스죠. 왜냐하면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같은 그런 선진국에서 더 이상 석탄 발전소를 짓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가스터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SMR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성비 면에서는 당연히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을 수명 연장해 주는 것이 압도적으로 가성비는 훌륭하고요. 근데 가성비는 뭐 빅테크 기업들이 가성비 아니야. 내가 돈을 더 주더라도 더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네. 왜냐면 요새 그 빅테크 기업들이 100년짜리 채권을 찍고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조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여기에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원전 재가동하는데 몇 년 걸리고 SMR 하는데 뭐 5, 6년 기다려야 된다면 벌써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뭐냐가 가장 큰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 풀가동 돌려라 이런 그렇죠. 뜻인 거죠? 예, 그게 제일 가성비가 훌륭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작년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수명 연장해줘라고 그 정책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제일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 일단은 수명 연장은 그 트랙대로 가고 뭐 SMR 연구라든지 신규 원전은 뭐 그것대로 가겠지만 현재
가성비로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수명 연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은 원전이 사실은 지금 해답인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뭐 AI 시대를 맞이한다고 하면 지금 부사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어쩔 수 없이 원전 시대로 들어간다고 무조건적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얼만큼 그 수요자 입맛에 맞춰줄 수 있느냐. 이제 오. 그거의 가장 큰 포인트는 우리가 평소에는 비용이었지만 네. 이 AI 빅테크들이 원하는 전기는 타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누가 빨리 이걸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가장 큰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계약을 했습니다. 예, 계약을 뭘 했냐면 네. 클린 에너지 센터라는 곳. 네. 근데 요게 뭐냐면요. 펜실베니아에 쓰리 마일 아일랜드라는 그 쉽게 말해서 이제 폐쇄된 원전이 있어요. 요거를 재가동하면 우리가 여기서 20년간 전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공급하겠다. 그래서 그런 계약이 또 체결이 돼야 또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그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하고 그런 계약을 맺으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그 수익이 눈에 보여야 뭐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또 막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앞으로는 네.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되면 모든 화폐가 사라지고 네. 노동에서 자유가 된다. 네. 유일하게 화폐로 거래될 수 있는 그것은 에너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네. 했는데 그만큼 에너지가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원전이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우주에서 에너지를 받아올 것이냐 아니면 뭐 열을 식히거나 이런 구조를 뭐 해양에서 해결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굉장히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과학자들이 할 일이고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것이 최소한 좀 어느 정도 확률 높게 수익성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이라는 거죠. 되게 바보 같은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아 예. 예. 원래 바보 같았나요? 아니 제가 바보 같은 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면 네네네. 사실 뭐 주식이나 이렇게 예측이나 이런 거 전망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네. 변수가 여러 개 생기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면 계산하기 네. 쉬운데 뭐 삼체 문제도 그렇고. 네네. 근데 지금 AI 시대가 온다라는 그 변수의 가정. 네. 그리고 그러면 에너지원을 뭘로 할 것이냐라는 그 또 변수의 가정. 네. AI 시대가 만약에 안 오면 어떡해요? 안 오면 지금 말하는 그 전기의 수요가 네. 완전히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완전 뭐 때려 지었다가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그냥 노는 뭐 건가? 놀게 되겠죠. 그거는 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원전이든 네. 전력이든 이거 따지는 것은 사실 그동안 우리가 뭐 인류가 쭉 뭐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늘어났던 전력 수요에서 네. 변수가 생긴 거죠. AI라는 변수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전기를 많이 잡아먹을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왜 서로 당혹해하고 있다라는 그 말인데 만약에 뭐 새로운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AI 안 하기로 했다거나 그러면 이 전력은 필요 없으니까 원전 산업은 뭐 같이 기울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넘어가 볼게요. 네네. 차세대 에너지 아까 살짝 SMR 네네.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요게 지금 상용화 속도가 예상보다는 더디다라는 의견도 있고 네. 그 이유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클로나 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그런 SMR 관련 미국 기업도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 네. 고평가 논란은 항상 있습니다. 네. PER로 계산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성장통으로 봐야 되나요? 지금 병목이 SMR 쪽에서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고 기술적으로 이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요거를 프로젝션 하는 데 있어서도 뭐 너무 짧게 그 예상치를 좀 잡고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제일 일종의 뭐 성장통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고요. 아직 그 중요한 변곡점에 오지는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다양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SMR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듈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듈화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주택도 이렇게 모듈로 지어서 이렇게 탁탁
갖다 꼽아 놓는 것처럼 네. 모듈화가 된다는 것은 표준화된 모델로 대량 생산을 해서 코스트를 확 낮출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네요. 지금은 수십 개, 수백 개의 모듈이 연구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하나의 모듈로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모듈화라는 것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기존 원전 대비 경제성에서 큰 메리트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서로 자기가 그 표준을 잡기 위해서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뭐 다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이제 치고 나오는 그게 좀 없다는 거하고 투자자 예를 들면 오클로 같은 경우도 네네. 왜 우리가 이제 신규 뭐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하는 단계가 있고 매출은 발생하는데 수익은 안 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도 잘 나고 수익도 잘 나는 단계 이 3단계라고 본다면 오클로는 아직 매출조차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냐 네. 이런 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페르미 기억하시죠? 페르미? 예. 페르미의 왜 역설. 텍사스에 네. 데이터 센터를 그 텍사스에 짓는데 네. 여기에다가 원전도 같이 짓는 리츠를 상장을 해서 폭등했다가 좀 잠잠해지긴 했는데 네. 역시 여기에 짓는 그 원전도 거의 앞으로 한 거의 4, 5년 있어야 가동이 되는데 주가는 굉장히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딱히 매출은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SMR 관련된 쪽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아직 실현되지 않은 매출 실현되지 않은 수익 이게 제일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 쓰게 되는 그 우라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전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그러니까 이걸 만들고 시공하고. 짓고 네, 현대건설 이런 쪽에 관심이 있지만 그 미국이나 또는 유럽이나 이런 데 가장 관심 많은 것이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예, 그래서 원전 관련 ETF 딱 하면요, 우리나라는 다 이제 그 현대건설 들어가고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가는데 미국 원전 ETF 하면은 우라늄 회사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우라늄을 누가 꽉 쥐고 있느냐? 러시아가 꽉 쥐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 그래서 미국은 이 우라늄에서 좀 러시아로부터 좀 독립하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미국도 우라늄을 안 할 수,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왜 히토류를 싸니까 중국에서 계속 쓰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하는 것처럼 러시아에 있는 것을 쓰다가 요새 이제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따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좀 정신 차리는 네. 이런 단계다 보니까 그 이제 정리를 하면 SMR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병목 현상, 이제 걸림돌 그게 첫 번째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매출과 수익이 첫 번째 문제가 되는 네. 거고요. 이제 다 이게 표준도 만들어지고 이제 가성비도 좋아졌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라늄 조달에 대한 문제. 에너지 원. 그렇죠. 네. 그래서 원전에 쓰는 에너지랑 또 SMR에 쓰는 우라늄이 조금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그 가공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한 4-5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정책적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이 그래도 작년부터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것에 네. 이제 미국 원전 주가들도 많이 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원전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약간 주가 위치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정말로 예를 들면 뭐 G에너지라든지 뭐 히다치라든지 미쓰비시라든지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탑 티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뭐 잘하지만 탑 티어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탑 티어는 이미 수주를 다 우리보다 더 많이 해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마치 저는 느낌이 이런 거죠. 뭐 엔비디아가 네. 지금 TSMC한테 맡기는데 TSMC는 이미 너무 그렇죠. 수주가 밀려 있어서 더 이상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못 받잖아요. 그럴 때 이제 2차적인 선택의 최우선 선택지가 이제 삼성이 파운드리를 이제 하니까 그럼 TSMC는 어차피 안 되니까 다른 그 세컨 티어 중에서는 삼성이 제일 잘할 것 같아. 그 물량으로도 파운드리를 처음 시작한 삼성한테는 아주 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웨스팅하우스 그 팀이 뭐랄까요, 팀 아메리카가 네. 하는 그거를 이기려는 것보다는 팀 코리아는 뭐 미국이랑 같이 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걔네가 뭐 전 세계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세컨 티어 중에서 이제
베스트 초이스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좀 현실적인 답인 것 같습니다. 예. 부차장님은 네. 원전에 좀 큰 돈 투자라고 하시면은 안 하실 것 같은데 느낌이? 근데 우리가 그 원전을 바라보는 뷰를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미래지향적인, SMR, 뭐 이렇게 신규 수주 이것만 본다면 그렇지만 또 굉장히 큰 시장이 바로 유지 보수, 운영 이쪽도 쏠쏠치 않습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티커가 CEG고요. 나스닥에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지금 운영하는 원전 발전소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전 KPS 같은 네네. 것이죠. 이제 유지 보수하는 회사들은 당장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 가뜩이나 이 회사들이 지금 왜 또 주가가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냐면 그동안 우리 고객이 아니었던 폐쇄 원자로가 다시 부활을 하죠. 네. 곧 문 닫을 것 같았던 원자력 발전소가 수명 연장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일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원전 비즈니스의 가장 큰 특징은 플레이어가 몇 명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런 비즈니스를 새로 하고 싶다고 금방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우리 ETF 봐도 차이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회사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꼭 SMR처럼 미래지향적인 투자도 있지만 굉장히 좀 안정적인 파생되는 그렇죠. 그런 기업들. 뭐 MRO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OM이라고도 네. 오퍼레이션이나 메인터넌스 이런 쪽 회사들도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는 거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이거 그냥 뭐 질문지에는 없는 내용인데 네네. 한전은 뭐 이렇게 자회사들이 네. 이렇게 많이 상장돼서 한전 KPS, 한전 기술, 그렇죠. 한국전력 네. 또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이제 정책적으로 잘라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전 KPS는 그야말로 이제 유지보수 회사입니다. 유지보수 예, 회사. 유지보수 회사고요. 그다음에 한전 기술은 설계 회사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 이 설계 회사는 쉽게 말해서 신규 수주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지만 매번 설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근데 한전 KPS는 메인터넌스니까 뭐 꾸준하죠. 그리고 하나가 신규로 수주된다고 해도 갑자기 2배가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죠.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뭐 모회사격인 한전이 팀 코리아를 뭐 이끌고 있다? 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파생하는 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주기기 제작사, MRO 그러니까 네네. 유지보수 뭐 이런 쪽에서 가장 부사장님이 꼽는 현금 흐름이 좋은 네, 네. 요런 섹터 실제로 좀 돈이 나오면서 현금 흐름도 좋고 요런 쪽은 어디예요? 네. 뭐 방금 말씀드렸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운영, 네.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서는 뭐 글로벌 탑 1입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 회사고요.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은 뭐 지금도 너무 좋고 배당도 많이 나오고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하지만 폭발적인 상승은 기대하기는 아하. 뭐 어렵다. 어렵고. 그다음에 뭐 서비스 부품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커티스 라이트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BWX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BWX. X 테크놀로지. 예. 이 회사들은 미국의 원전 ETF에 보면 거의 뭐 그냥 단골 손님으로 들어가 있는 네.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 지금 말씀드린 세 회사 정도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크게 신규 수주했다고 그렇다고 2배 가지는 않을 거고, 네. 예,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반도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하는데 이제 만드는 건 안 한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주기기. 사실 예. 서비스업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SMC처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거를 이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뭐 물론 이제 G 에너지라 이런 데가 더 잘하지만 네. 그래도 현재 사이즈에서 얼만큼 더 성장하느냐 그걸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굉장히 좋은 미래가 기대가 되죠. 네. 혹시 제가 신입사원 때 네. 저희
사무실 바로 옆이 네. 한국중공업이었어요. 한국중공업? 아, 못 들어보셨군요. 네. 사실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래 회사 이름이 한국중공업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중공업은 공기업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네. 회사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민영화하면서 두산그룹으로 넘어갔고 그때는 이름을 두산중공업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또 한 10몇 년 흘러서 두산중공업을 띄고 에너빌리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중공업은 뭐 그때도 다 그 뭐 예를 들면 선박력 엔진이라든지 네. 발전용 엔진 이런 거 만드는 굉장히 뭐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출발을 보면은 아, 이 회사의 그런 뭐 시장 내에서의 파워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에도 소부장이 있다면 이제 원전 쪽에서도 비슷한 개념의 이런 파생적인 그런 섹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원전용 변압기 혹은 뭐 특수 밸브 만드는 강소기업들 요거 주가 퍼포먼스 좋다라고 하고 거기에 뭐 현대건설이나 뭐 대우건설이나 이런 기업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 이런 거를 동시에 가져가면서 요새는 더블 모멘텀이 있으면 주가가 잘 가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압축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양쪽으로 다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한정 KPS하고 한정 기술이 네. 탑 2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작은 회사라서 변동성이 좀 크겠지만 역시 뭐 ETF 같은 데 단골 손님으로 들어가는 게 BHI. BHI. BHI가 상당히 지금 모멘텀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BHI가 원전 비중이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이 회사는 그래요? 가스 복합 발전용 보일러 비중이 70%입니다. 오. 하지만 그 원전 섹터에서 보면은 빠질 수 없는 회사기 때문에 힘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원전 ETF 보면은 제일 1등 아니면 2등으로 들어가 있는 회사가 현대건설입니다. 네. 그럼 과연 현대건설 안에서 원자력 관련된 매출이 몇 %나 될까 생각해 보면요. 네. 아주 극히 미미합니다. 오. 그런데 원전에서 짓고 그러니까 뭐 그 건설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해체하고 음. 이 일을 하는 게 현대건설이 잘 하니까 같이 끼는 거지. 그 회사 안에서 본다면은 그 원전의 매출 비중은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로 좀 시야를 넓혀 보면 네. 이제 원전 르네상스 이게 또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주도하는 플레이어가 뭐 지역마다 다른데 꼭 체크해야 될 대표 기업들이 있을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로 가면은 그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우라늄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탑 티어는 그 카메코라는 회사입니다. 카메코. 네. 티커가 CCJ인데요. 네. 정확하게는 캐나다 회사입니다. 예, 캐나다 회사인데 얘네가 그 우라늄에서 탑 티어를 달리고 있고요. 우라늄 그 농축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리 한 4-5개 회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낼 걸로 봅니다. 뭐 캐나다 메탈 컴퍼니 이런 건가 보네요. 그러네요, 정말.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요 회사는 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카자톰프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카자? 톰프롬. 예. 카자톰프롬. 예. 가즈프롬 같은 그런 그렇죠. 회사인가요? 네. 아. 회사가 그 카자흐스탄 회사긴 한데 저기 런던에 상장돼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방금 말씀하신 가즈프롬도 어마어마하게 네. 사실 좋은 회사거든요. 그렇죠. 예, 이 우라늄이 미국 이쪽에서는 별로 각광을 받지 않고 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에서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네. 지금 이 마치 히토리를 중국이 잡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 이쪽에 이제 꽉 잡고 흔들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차리고 네. 야 우리도 이거 우라늄 해야 돼라고 해서 한 회사를 현재는 한 회사를 유일하게 그 우라늄 농축 그거를 허가를 해준 회사가 바로 그 센트러스 에너지입니다. 예. 그래서 2025년에 그 유일하게 미국 회사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미국은 그러니까 글로벌리는 우라늄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게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장이긴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뭐 워낙
파워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ETF 쪽으로 넘어가 보면 네. 최근에 이제 미국 SMR 원자력 관련 ETF에서 개인 순매수가 뭐 200억을 넘어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요 ETF로 접근을 하면은 어떤 옵션들이 있습니까? 사실 요새 뭐 제일 핫한 회사가 SK하이닉스 아닙니까? 음. 하지만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의 퍼포먼스를 보면 네. 이 원자력 쪽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녹화일 기준으로 따져 보면요,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ETF가 네. YTM으로 70%입니다. 오. 예. 그러니까 여기에 혁혁한 기여를 한 게 현대건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이제 현대건설이고요. 그다음에 뭐 두산에너빌리티, 한정기술, 뭐 우리가 네. 지금 다 얘기했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솔 한국원자력 SMR. 예. 근데 뭐 이름을 SMR이지만 네. 사실 뭐 기존의 원전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BHI. 예, 그런 회사들이 주로 들어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코덱스 K 원자력 SMR. 근데 SMR을 그냥 약간 마케팅적으로 붙이는 것 같아요. 약간 미끼 네. 상품 예, 느낌으로. 그냥 원자력 하면 좀 심심하니까. 예. 여기도 현대건설, BHI, 두산에너빌리티. 그러니까 뭐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대동소이하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가 두산에너빌리티, HD 현대일렉트릭, 한국전력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서 네. 타이거나 뭐 솔이나 뭐 네. 하나나 뭐 이런 거를 사도 사실 상관은 없는 거고 네. 그렇게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결국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사가지고 뭔가 변동성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2, 3년 보고 네. 반도체는 메인으로 갖고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원전 쪽으로 큰 흐름으로 이게 뭐 민주당이 됐던 공화당이 됐던 뭐 야가 됐던 여가 됐던 어쨌든 이쪽으로 지금 가는 흐름이니까 그래 그냥 한 5년 뒤에 열어보자라고 ETF 투자하면은 조금 성과는 나겠네요. 저는 굉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도 반도체를 믿는다는 것은 AI를 믿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다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전력이고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뭐 전력 기기뿐만 아니라 네. 결국 뭐 실어 나를 전기가 있어야 전력 기기가 필요한 거니까 원자력 분야는 뭐 누가 봐도 쇼티지가 지금 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뭐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요 원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한마디 하시면서 저희 마무리하죠. 네. 원전은 어떻게 보면 너무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네. 또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SMR도 너무 좋은 아이템이지만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 전에 이미 수익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들의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원전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도 이제 부사장님과 함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인프라의 복잡한 판, 투자의 언어를 쉽게 풀어주신 오늘 웰스에듀 조재영 부사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